이어서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문학 워킹 트립 가이드 앤드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그리고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참여가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경계하고 한국 G7 미팅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7 확대가 중국 견제의 목적이라면 한국에는 큰 부담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G7에 참여하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만일 G7에 초청받는다면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G7에 관한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테마는 지는 해 UN 상임이사국과 떠오르는 태양 G7이라고 테마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UN 상임이사국이냐 G7이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UN을 잘 아시죠? UN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요. 약자로 안보리라고 하죠. 여기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UN 상임이사국입니다. UN 상임이사국은 냉전 시대의 최고의 파워를 가진 기구였습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입니다. UN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UN 상임이사국 시스템입니다. 상임이사국 시스템이 뭔지 궁금하죠? 그것은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주권 국가인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100% 찬성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UN에서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결정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비동맹이었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소련과 함께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자본주의 국가, 자유진영인 자본주의 국가를 대변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힘이 있어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UN 상임이사국 시스템이 힘의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세계는 40여 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상임이사국의 파워의 시스템이 깨어집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합니다. 세계는 점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련과 중국만 반대하지 않으면 세상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 생각했겠죠. 초강국으로서의 역할, 경찰국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늘 상임이사국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의 시스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중국과 소련이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헝가리가 철의 장막을 거두면서 모든 공산국가 동유럽이 와르르 무너지고 소련 연방도 우후죽순으로 소련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동유럽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러시아로부터 완전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발틱 3개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또 독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연방에 있었던 CIS라고 불리우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등 12개 나라가 또 소련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이 탄자 같은 나라들은 다 이슬람권 나라들이에요. 총 21개 나라가 소련 지배로부터 독립이 된 것이죠. 소련이 얼마나 파워가 사라졌는지 알 수 있겠죠. 냉전 시대의 경쟁에서 미국이 이긴 것이죠.
공산국가가 힘을 잃자 미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 신질서를 구축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았을까요? 4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4개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버립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이라크전입니다. 이 이라크전을 걸프전이라고 부르죠.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전쟁을 합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그 다음 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시절이었죠. 이 전쟁은 40여 년 동안 평화로운 지구에 큰 충격을 주었던 첫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쿠웨이트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미국으로서는 상임이사국과 합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을 무시해도 되었습니다. 이때 소련과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당연히 으르렁거렸죠. 상임이사국에서 합의하자. 큰 소리 칠수록 소련의 몸값이 올라가고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미국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련의 으르렁거리는 해결해버리니 중국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전입니다. 이 전쟁의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미국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로부터 비행기로 폭파당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펜타곤이 비행기로 테러를 당합니다. 이때가 아들 부시 대통령 때였습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는 그 9.11 테러를 일으킨 두목 빈 라덴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대대적인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하는데 이때 전 세계가 아무도 그 전쟁 명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로부터 공격당한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상임이사국의 합의를 보지 않고 미국 스스로 결정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쟁은 2003년 이라크전입니다. 다시 이라크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때는 아들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전쟁 명분은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만들어서 평민들을 죽인다는 것 때문입니다. 화학무기는 인류를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화학무기 금지 조약이 있습니다.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전쟁은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전입니다. 미국 나토는 세르비아를 공격했습니다. 또 코소보전은 코소보 내에 있는 알바니아기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또 나토군이 세르비아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소련과 중국은 이 상임이사국으로 돌아오라고 엄청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4개의 전쟁으로 미국이 얻은 결과는 상임이사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유명무실화 시켜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는 미국의 주도권으로 돌아가고 미국은 경찰국이요 평화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련과 중국이 완전히 무력해지고 미국은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미국은 상임이사국과의 정상 모임은 거의 하지 않고 G7과 새로운 협의체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 상임이사국 대신에 G7이 새로운 파워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G7은 본래 1975년에 프랑스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G5였습니다. 초기 선진국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76년에 캐나다와 이태리를 참여시켜서 G7이 된 것입니다. 냉전 시대가 무너지자 냉전 시대 파워였던 유엔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21세기는 G7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G7에 이어서 G8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G7은 알겠는데 G8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어스톡 다음에 뵙겠습니다.